엄마, 이번엔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지연이가 조용히 가고 싶대요. 그래도 여행비 내주셔서 감사해요. 문자 말미엔 이모티콘 하나 없었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문자를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오타가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째 되는 봄, 김영숙은 평생 모은 적금으로 가족 하와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주 둘. 이제 좀 쉬자, 엄마. 우리가 모시고 가요.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영숙은 한 푼 두 푼 아껴서 여행 자금을 모았습니다. 가족끼리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지연이가 조용히 가고 싶대요. 그래도 여행비 내주셔서 감사해요. 문자 말미엔 이모티콘 하나 없었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문자를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오타가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만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여행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에서 돈은 받되 사람은 필요 없다는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목소리로 따지면 서운함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휴대전화를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걸 지켜보다가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영숙은 서울 은평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는 삶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준 것,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준 것, 모두 그 좁은 가게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민수는 취직 후 매달 용돈을 보내왔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그럼, 나야 늘 건강하지.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3년 전 영숙이 가게를 정리하고 퇴직했을 때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 지연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손주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세요. 저희가 자주 모실게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왔고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영숙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과 친정을 오가느라 바빠 보였고 주말에도 학원 스케줄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가을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내년 봄에 가족여행 한번 가요. 하와이 어때요? 엄마 평생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진짜 갈 수 있어? 물론이죠.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영숙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적금을 해지해서 1,2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5 식구 비행기표와 숙소, 현지 경비까지 모두 자신이 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말렸지만 영숙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낼 거야. 평생 가족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이번엔 엄마가 쏘는 거다. 민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여행 잡지를 사서 읽었습니다. 하와이의 해변 사진을 보며 손주들과 모래성을 싸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 장면도 그려봤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출발 한 달 전부터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옷을 꺼내 다리미질을 하고 새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손주들 줄 간식도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문자가 왔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천천히 마시다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싱크대 벽에 부딪혀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흐렸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여행 가이드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엔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출력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이드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밑줄 그어둔 부분들을 훑어봤습니다.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와이키키 해변, 폴리네시안 쇼, 모두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책을 덮고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여행 가방이 이미 꾸려져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세면도구도 투명 파우치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일,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함께 울던 날, 결혼식에서 줄의 말씀을 듣다가 코끝이 찡해지던 순간, 그리고 최근 몇 년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점점 뜸해지는 전화, 명절 때만 형식적으로 나누는 인사, 바쁘다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들.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그 문장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언제부터 우리 가족에서 제외된 걸까? 그 경계는 언제 생긴 걸까? 영숙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제 문자 보셨죠? 응. 봤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지연이가 애들 데리고 조용히 쉬고 싶대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영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감사합니다, 엄마. 다음엔 꼭 같이 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영숙은 춥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 국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지퍼백 2개. 하나에는 현우라고, 다른 하나에는 서연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자외선 차단제, 물놀이용 방수밴드, 그리고 색색의 스티커가 붙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해. 재미있게 놀고 와. 영숙은 지난주에 문구점에서 예쁜 편지지를 골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손주들이 여행지에서 이 쪽지를 발견하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적었습니다. 이제 그 상상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지퍼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을 쓰다듬다가 천천히 서랍 안으로 넣었습니다. 꼭꼭 눌러서 닫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영숙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식혜.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을 위해 샐러드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민수 가족이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현우,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할머니 세배해요. 아이들이 절을 하자 영숙은 준비한 세배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 명당 10만 원씩 넣어뒀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래도 요즘 물가도 비싼데 어머님도 생활하셔야죠. 걱정 마. 난 쓸 데가 별로 없어.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영숙은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애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받아. 엄마가 주고 싶어 하시잖아. 그게 아니라 애들이 돈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많이 차리세요. 우리 다 못 먹잖아요. 낭비예요, 낭비. 영숙은 설거지 물을 틀어놨지만 귀는 거실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추석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손주들에게 새 옷을 사준다고 했을 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살게요. 어머님 돈 아끼세요. 아니야,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야. 할머니 손주들한테 옷 한 벌 못 사줘? 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사주신다고 하셔서요. 중복되면 애들만 혼란스러워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의 친정어머니가 손주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옷을 몇 벌 샀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사주려던 옷은 시장 브랜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영숙이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현우에게는 로봇 장난감, 서연이에게는 인형의 집,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직접 포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미리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치울 데가 없어요. 우리 엄마도 사주시고 저희도 사주고 하니까. 아, 그래? 미안해. 몰랐네.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그냥 효율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효율. 그 단어가 영숙의 귀에 박혔습니다. 손주들에게 주는 사랑이 효율의 문제가 된 건가요?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지나치게 예민한 건지. 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하와이 여행을 제안한 날이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일요일 저녁에 들렀습니다. 영숙은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 후 거실에서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말이야.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 여행이요? 어디로요? 하와이. 엄마가 평생 바다 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봤잖아. 너희랑 손주들이랑 같이 가면 좋겠다.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죠.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낼 거야. 평생 모은 돈으로 가족여행 한번 하는 거지 뭐. 어머님이요? 그건 너무 부담되시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연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반은 낼게요. 그게 맞죠? 아니야, 내가 다 낼 거야.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희도 자존심이 있어요. 어머님이 다 내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민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엄마가 항공권이랑 숙소 내시고 저희가 현지 경비 낼게요. 그럼 공평하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네 가족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내는 게 며느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인가요? 그저 손주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영숙은 부엌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라 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바탕화면에 있는 하와이 여행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 호텔 예약 내역, 렌터카 계약서, 현지 투어 예약, 모두 영숙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결제도 영숙 명의의 체크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항공권 850만 원, 숙소 720만 원, 렌터카 180만 원, 현지 투어 130만 원, 합계 2,880만 원. 영숙은 3년 동안 적금을 들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공과금을 아끼고 외식을 줄이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 여행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2만 7,450원. 거의 다 썼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예약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5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숙, 이민수, 박지연, 이현우, 이서연.
영숙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예약 취소 버튼이 보였습니다.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봤습니다. 출발 이틀 전이라 80% 정도는 환불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880만 원에 80%, 약 2,300만 원. 영숙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돈은 내 이름으로 나갔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겠지. 마우스 커서를 예약 취소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사랑은 공짜가 아니라는 걸. 클릭. 화면에 확인 창이 떴습니다. 정말 예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영숙의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클릭.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환불은 3-5 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영숙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싱크대 벽면에 부딪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영숙은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창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영숙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민수에게 전화가 올 것입니다. 항공사에서 취소 통지를 받았을 테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영숙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뒤 오전 8시 20분.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앞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환불 처리가 이미 완료되었고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민수가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예약 확인 메일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예약되어 있어요. 고객님, 이 예약은 어제 오후 11시 47분에 취소되었습니다. 예약자 본인이 직접 취소하신 내역입니다. 예약자요? 누가요? 김영숙 고객님이요. 민수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옆에 서 있던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취소를 해요? 말도 안 돼요. 저희도 시스템상으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약자분께 직접 문의하셔야. 민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손주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비행기 언제 타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공항에서 예약 취소됐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급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항공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다시 예약할 수 있나요?
오늘 출발 항공편은 만석입니다. 가장 빠른 건 3일 후 목요일 편이고요. 3일 후요? 네. 그마저도 1등석만 남아 있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왜? 전화 받으세요, 오빠. 민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통, 20통, 모두 부재중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은평구 아파트.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안방 서랍 속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흰 선이 보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리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 지금쯤 공항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영숙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수가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예약을 취소하신 거예요?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너희가 먼저 나를 빼지 않았니? 그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우리 가족끼리 가기로 했어. 엄마는 가족 아니에요? 영숙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엄마, 이틀 전 문자 기억 안 나니? 우리 가족끼리만. 그 말 속에 나는 없었어.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건 지연이가 뭐? 지연이가 조용히 가고 싶다고. 그럼 넌 뭐라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달랐을 거야. 엄마도 가족이라고. 엄마도 같이 가자고. 그 말 한마디면 됐어. 근데 넌 아무 말도 안 했지. 며느리 말만 들었어.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여행 갈 거야. 내 친구들이랑. 예. 내가 모은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사람들이랑 갈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가봐. 내 가족한테 가. 엄마. 가라고 했어. 민수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문 앞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교회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3년째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분희 씨, 나야. 영숙이. 아,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여행 갈래요? 여행이요? 응. 제주도. 일주일 정도. 정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요? 언제요? 이번 주. 목요일 출발. 그렇게 급하게요? 응. 같이 갈래요? 정분이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두 번째는 최명자였습니다. 자식에게 외면당해 명절에도 혼자 지내는 여자였습니다. 명자 씨, 여행 갈 거예요. 같이 갈래요? 최명자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요?
진짜요? 그럼요. 제주도인데 바다 보러 가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같이 가요. 최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해요, 영숙 씨. 정말 감사해요. 세 번째는 이선이었습니다. 요양 중인 오빠를 돌보느라 한 번도 여행을 못 간 여자였습니다. 선희 씨, 나 영숙이에요.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여행 갈래요? 제주도. 이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오빠 때문에. 오빠 요양원에 일주일만 맡기면 안 돼요? 그게, 선희 씨도 쉬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거예요? 이선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오랜만에 나도 좀 쉬어야겠어요. 영숙은 3명의 친구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제주도 펜션을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조용한 곳, 편안한 곳. 마음에 드는 펜션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클릭했습니다. 6명이 머물 수 있는 큰 방. 일주일 숙박.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챙겼습니다. 편한 옷, 가벼운 옷,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여행 가요. 당신도 함께 가는 거예요. 사진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향초도 넣었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긴 보라색 초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향이잖아요. 영숙은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죠. 영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분이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 아들한테 연락 안 왔어요? 왔죠. 수십 통.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앞으로도 안 받을 거예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화가 나서. 최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우리 딸이 명절에도 안 와요. 사위랑 싸웠다고. 근데 알고 보니 사위 부모님 댁에는 갔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네. SNS에 올린 사진 봤어요. 사위 어머님이랑 찍은 거.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참았죠. 이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맨날 참아야 해요? 왜 우리만 이해해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평생 참았어요. 오빠 병원비 대느라 제 노후 자금 다 썼어요. 근데 오빠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해요. 당연한 거래요. 여동생이니까. 정분이가 이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요. 우리.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모두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사실 이 여행 자금이요. 제 아들 가족 하와이 여행비로 모은 돈이에요. 예. 3년 동안 적금 들어서 2,880만 원 모았어요. 다 아들 가족 여행 보내려고요. 근데 출발 이틀 전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는 안 가도 된대요. 자기네 가족끼리만 간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예약을 취소했어요. 다 취소하고 그 돈으로 우리 여행 온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정말 잘하셨어요. 나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이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정분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한테 퍼주기만 했잖아요. 이제 우리를 위해 쓸 권리가 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모려 같은 처지인데 소주를 한 잔씩 더 따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밤 9시쯤 6명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영숙이 가방에서 초 6개를 꺼냈습니다. 라벤더 향초였습니다. 하나씩 들어요. 각자 초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영숙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각자 선언을 해요. 선언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하지 않을 건지,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정분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미안해야 해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최명자가 이어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돈을 나를 위해 쓸 거예요. 자식한테 다 주지 않을 거예요. 이선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를 위한 삶을 멈출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선언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눈치 그만 볼 거예요. 나는 손주 바라지만 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숙의 차례였습니다. 영숙은 촛불을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요. 김영숙으로.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촛불을 모래 위에 놓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초를 내려놓았습니다. 6개의 촛불이 모래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별빛과 촛불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밤 6명의 여인은 해변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고 울었고 또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시지 47개. 대부분 광고였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낸 사람 아들 민수. 제목 엄마께. 영숙은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지연이도 좀 과했어요. 우리 둘 다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항공권이랑 호텔 다시 예약하느라 카드 빚이 좀 생겼어요. 1등석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끊었거든요. 총 4,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혹시 엄마가 취소하셨을 때 받은 환불금이 있으시면 일부라도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엄마니까 이해해 주시죠? 빨리 연락 주세요. 영숙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습니다. 엄마, 민수야. 엄마 메일 보셨죠? 죄송한데. 영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 지금 진심이니? 예. 무슨. 너 진짜 내가 돈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니? 엄마,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4,500만 원이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손 벌리니? 엄마가 취소를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이. 내가 취소한 게 잘못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나를 빼놓고 가려고 했잖아. 그건 잘못이 아니니? 엄마, 그건 민수야.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내 ATM기가 아니야.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지 마. 엄마. 그리고 다음에 만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와. 돈 얘기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이메일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 삭제를 클릭했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기대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매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야.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ATM 엄마가 아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숙의 봄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초여름이 가까워지는 5월, 영숙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다육이 한 포기가 새싹을 틀었습니다. 작고 연한 잎이 햇빛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2달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아이들 속에서 손주들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 벤치에 앉은 노인들을 보며 자신의 외로움을 투영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풍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숙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은 조용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영숙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 문자가 올까? 그런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도 잔잔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함께했던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뭔가 배워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수채화 교실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3층 햇빛이 잘 드는 작은 교실에서 6명은 붓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바다를 그렸습니다. 제주 바닷가 촛불을 켜던 그날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어설펐지만 영숙은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림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를 선언하던 순간, 눈물을 흘리던 순간, 친구들과 웃던 순간, 그 기억들이 영숙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숙은 혼자 남산을 걸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선 산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걷는 게 외로웠습니다. 주변의 가족 단위 등산객들을 보면 부러웠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여서 좋았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춰서서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거나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턱쯤에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 숲, 한강, 멀리 보이는 산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김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김밥을 먹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혼자여서 행복했습니다. 6월 초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현우 생일이에요. 집에 놀러 오실래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전처럼 엄마 보고 싶어요. 같은 감정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초대였습니다. 영숙은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몇 시에? 오후 4시요. 감사합니다. 생일 당일 영숙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장난감이나 옷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손주 현우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공룡도감 한 권을 샀습니다. 크지도 비싸지도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포장도 직접 했습니다. 색종이로 접어 리본을 달았습니다. 오후 3시 50분 민수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불안이나 기대가 아닌 담담한 긴장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민수는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우와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영숙은 무릎을 굽혀 현우를 안았습니다. 우리 현우 생일 축하해. 선물을 건넸습니다. 현우는 포장을 뜯어 책을 꺼냈습니다. 와, 공룡책이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조용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차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영숙은 신발을 신다 말고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지난번 일,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영숙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도 미안해. 너무 갑자기 예약을 취소해서.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하지만 민수야, 앞으로는 달라야 해.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만 생각하고 살 수 없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영숙은 신발을 다 신고 일어났습니다. 가끔 보자. 자주는 못 볼 거야. 나도 바쁘거든.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건강하세요. 영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동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정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분희 씨,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이번엔 제가 떡볶이 살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명자 씨랑 선희 씨한테도 연락할게요. 그림 수업 끝나고 먹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68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지, 며느리와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을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숙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제주 바다 그림이 보였습니다. 어설프지만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영숙아.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수채화 물감을 더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경복궁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강원도 계곡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계획들이었지만 모두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편안한 잠이.